여러분 계곡 살인 사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도 그 내용. 그런데 이 이은혜에게 어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이은혜에게 무기징역, 공범 조현수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검찰이 이은혜에게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는데 이은혜에게는 구형 그대로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된 건데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심리적 지배행위에 의한 직접적인 자귀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에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해야만 하고 구조할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적인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본 건데요. 그런데 이거는 범행이 뭐 가볍다 이렇게 판단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법리 적용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 조종행위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로 법적 안정성을 구체적으로 기준으로 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차후에 어떤 법적 안정성 문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입증의 문제들을 고려를 해서 이 법원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법원은 이은혜에게 무기징역, 그리고 공범인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진휘 변호사님, 직접 살인이 아니라 간접 살인인데도 비교적 중형을 내렸다. 이건 어떻게 받을까요? 뭐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허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보통은 이제 직접 살인, 그러니까 자귀에 의한 살인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는 조금 더 형량이 높게 선고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서는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직접 살인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자규에 의한 살인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재판부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뭐 구할 수도 있었는데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 그 행위 양태가 결국에 비난 가능성이 자규에 의한 살인하고 동일하다고 봤기 때문에 사실상 자규에 의한 살인만큼 중형을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씨나 조 씨가 뭐 그 당시에 뭐 튜브라던가 구명조끼라던가 이런 걸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뭐 던져주면 쉽게 사실은 구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직접 살인하고는 뭐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봐서 결국에 이렇게 중형을 이제 선고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판부에서는 또 이런 점들을 참작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생명보험금을 노리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살인 시도를 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앞에 뭐 이제 두 차례나 뭐 보고 도구를 이용한 살인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행했었기 때문에 여러 번 살해를 거듭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같이 참작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함으로써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는 점을 모두 참작을 해서 결국에는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에 협조를 거부한 것도 있지만 이은혜와 조현수가 뭔가 좀 짜고 뭔가 입을 맞춘 정황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 공범 같은 경우 분리신문이 우선이고요. 왜냐하면 둘이 입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구속이 되면 사실 더더욱이나 본인들이 말을 맞추기가 힘들죠. 근데 일단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여러 차례 구속된 적이 있어서 그런지 구치소 안에서 뭔가 본인들의 얘기를 공유할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제3자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다던가.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공유했던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걸 일단 조재인 변호사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 두 사람이 조사받는 과정을 공유하면서 가석방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징역 10년을 받게 되면 한 6년 정도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니까 거기서 모범수인 척, 반성하는 척 하면 충분히 빨리 나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까지 보였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요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른바 어디서 법률 지식을 찾아보는지 모르겠지만 해박해요. 그걸 악용하고 있어요. 무슨 모범수요? 가석방이요? 감사합니다.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보셨죠? 가식적. 근데 저 얼굴 가린 게 너무 죄스럽고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얼굴 알려질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 모면하려고 저렇게 가린 거 아닌가. 그런데요, 정말 악마끼리는 통한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이은혜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누굽니까? 이른바 그 N번방 사건에 조주빈이 네. 이은혜, 조연수가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편지 내용이 굉장히 황당한데 뭔데요? 그게 뭐냐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고 이 조주빈이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즐기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에 수감돼서 자기가 관심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건에 한번 네. 자기도 이렇게 좀 다리를 놓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조주빈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굉장히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었고, 그래서 조주빈 범죄를 보면 다 다른 사람들을 원격으로 조종한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은혜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원격 조정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네. 결국 조주빈이 수감됐어도 자신의 범죄적인 습벽을 전혀 고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가지가지하네요. 가지가지하고 있습니다. 조주빈, 당신은 그냥 자숙하면서 법의 처벌 잘 받고 그냥 그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제 넘게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국민들이 더 분노하기 전에.